일본은 세계 11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약 1억 2,3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주요 섬인 혼슈에만 1억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인구 분포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국토 남부를 가로지르는 좁고 긴 선형지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사카, 교토, 나고야, 도쿄 등 주요 대도시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8천만 명의 일본인이 약 1200km에 걸친 이 선형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 국토 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할 뿐이죠. 나머지 90% 이상의 국토에는 약 4,300만 명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균 인구 밀도를 비교하면 이 선형지대는 나머지 지역보다 거의 17배나 높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차이죠. 바티칸 시국보다도 인구 밀도가 높으며 나머지 지역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 전체 경제의 70%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태평양 벨트를 의미하는 타이헤이오 벨트로 불리는 이 지역은 미국의 북동부 메가로폴리스와 규모나 범위 면에서 비슷합니다. 워싱턴 DC에서 보스턴까지 이어지는 북미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죠. 하지만 일본 쪽이 더 크고 인구도 많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5,300만 명이 사는 반면 이곳에는 8천만 명이 살고 있죠. 이러한 차이는 철도 인프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칸센은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3시간 반 만에 연결합니다. 미국 암트랙이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걸리는 6시간 4분의 절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독특한 인구 분포가 생긴 걸까요? 답은 일본의 지형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산악 지형이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체 국토의 73%가 산으로 덮여 있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평지는 약 27%밖에 없습니다. 태고부터 일본인들은 해안 평야와 내륙의 몇 안 되는 평지에서 서로 가까이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지는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타이헤이오 벨트는 일본에서 가장 큰 3개의 평야를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오사카, 고베, 교토가 있는 긴키 평야, 나고야가 있는 노비 평야, 그리고 일본 최대 평야인 간토 평야입니다. 도쿄가 바로 이곳에 있죠. 이 세 평야에는 모두 큰 강이 흐르고 있어 농업과 대규모 인구 유지에 이상적입니다. 노비 평야의 나고야 대도시권은 930만 명이 거주하는 일본 3위 대도시권입니다. 긴키 평야의 오사카 대도시권은 1930만 명으로 일본 2위죠. 간토 평야의 도쿄 대도시권은 41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세 평야만 합쳐도 7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죠. 수세기 동안 일본의 인구, 경제, 정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평지가 넓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혼슈 서쪽의 동해의 연안에도 평지가 있지만 태평양 쪽만큼 크지 않고 다른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태평양 쪽 일본은 훨씬 더 크고 깊은 천연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2개의 항구가 바로 여기에 있죠. 도쿄만과 오사카만입니다. 거대하고 깊으며 잘 보호되어 있고 간토 평야와 긴키 평야라는 넓은 배후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쿄만은 상업 무역 관점에서 압도적입니다. 연간 약 3억 5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데 이는 이탈리아 전체의 해상 무역량과 맞먹습니다. 오사카만도 마찬가지로 뛰어나죠. 나고야의 이세만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거대하고 깊으며 노비 평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세계적 항구는 상업 무역과 해군 활동의 이상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태평양 쪽에는 규슈의 가고시마만, 나가사키만, 혼슈의 히로시마만 등 다른 훌륭한 항구들도 많습니다. 반면 혼슈 서쪽의 동해 연안은 훨씬 매끄럽습니다. 유용한 천연 항구가 거의 없죠. 동해 쪽에서 주목할 만한 곳은 마이즈루만과 니가타항뿐인데 도쿄만이나 오사카만에 비하면 규모가 극히 작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수백만 명을 지원할 만큼 큰 내륙 평야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해 쪽과 홋카이도는 이상적인 항구도 큰 평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태평양 쪽을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세토 내해입니다. 타이헤이오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이 내해는 일본 지리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일본은 산이 많아 물이 풍부하지만 평지가 부족해 대부분의 강은 급류와 폭포로 가득합니다. 내륙 항해가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강은 서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토 내해가 이를 보완합니다. 혼슈, 규슈, 시코쿠 사이에 폐쇄된 수역으로 태평양으로부터 보호됩니다. 4개의 좁은 해협만이 내해를 태평양과 연결하기 때문에 물이 매우 잔잔합니다. 해협의 조류는 강하지만 나머지 내해는 항해하기 매우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 중 하나로 미국에 놓으면 워싱턴 DC에서 남부 코네티컷까지 뻗을 정도입니다. 내해에는 약 700개의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섬들이 깊은 천연 항구를 갖추고 있어 고대와 중세시대 해상무역에 완벽했습니다. 내해는 주변 기후에도 조절 효과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지중해라고 불리며 연중 따뜻한 온도로 항해와 농업을 지원합니다.
산업화 이전 일본에서는 산악 지형을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세토 내의 잔잔한 물은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인 해상 운송의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내의 동쪽 끝의 아와지 섬은 오사카만을 더욱 폐쇄시켜 긴키 평야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세토 내에는 일본 역사 초기부터 긴키 평야와 오사카만을 동쪽의 노비 평야, 간토 평야와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무역 동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무역량이 흐르면서 세토 내에는 수세기 동안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긴키 평야의 인구 성장에 기여하여 교토와 거대 항구 도시 오사카가 탄생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오사카는 일본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는 모든 다이묘가 오사카에 오사카야시키라는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은행 형태 중 하나였죠. 산업시대에는 고베, 오카야마, 다카마스, 후쿠야마, 히로시마, 규슈 북부도 주요 산업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세토 내의 중요성은 현대까지 이어졌고 타이헤이요 벨트의 인구 집중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7세기 초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통일한 후 권력의 중심을 교토에서 동쪽의 에도로 옮겼습니다. 이는 일본 인구 지리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막부는 교토의 천황과 귀족들에게 가려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기 위해 에도로 옮겼습니다. 또한 17세기 초까지 개발이 덜 되어 있던 간토 평야의 도시 개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당시 에도는 수만 명만 거주하던 작은 성곽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1700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폭발하여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 몇 세대 만에 이룬 성과였죠. 도쿠가와 시대 동안 에도와 간토 평야, 타이헤이오 벨트를 따라 인구 성장을 촉진한 것은 산킨코타이 제도였습니다. 모든 다이묘가 자신의 영지와 에도 사이를 경련으로 번갈아 살도록 요구한 정책이었죠. 봉건 영주들은 고향과 에도 두 곳 모두에 호화로운 저택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경년마다 전체 수행원과 함께 비싸고 호화로운 행렬을 치러야 했죠. 막부에게 이는 영주들을 감시하고 재정을 고갈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저택 유지와 왕래는 막부 전복 음모를 꾸밀 시간과 돈을 빼앗았죠. 이 왕래는 또한 도로 건설과 여관 개발을 장려하여 초기 경제 활동을 생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5개의 주요 경로가 개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경로는 오늘날 에도와 교토 사이에 타이헤이오 벨트를 따라 놓여 있습니다. 이 경로는 19세기까지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했고 산업화 시대로 들어서며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해류입니다. 남쪽의 쿠로시오 해류는 북대서양의 걸프 스트림과 유사하게 필리핀에서 일본 동부 해안으로 따뜻한 물을 운반합니다. 이 해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가져와 규슈 시코쿠, 남동부 혼슈의 온화한 겨울과 습한 여름에 기여합니다. 특히 도쿄를 위도에 비해 따뜻하게 유지하죠. 북쪽에서는 오야시오 해류가 베링 해협을 통해 북극해에서 남쪽으로 차갑지만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운반합니다. 도쿄만 북동쪽에서 차가운 오야시오 해류와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가 충돌하여 지구상 가장 풍부한 어장 중 하나를 만듭니다. 도쿄만에서 쉽게 포획할 수 있어 간토 평야 인구를 지원했습니다. 오야시오 해류 위의 차가운 공기는 홋카이도와 혼슈 서부 해안의 추운 기후에 기여합니다. 겨울 동안 시베리아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동해를 가로지르면 쓰시마 해류로부터 수분을 흡수하여 포화됩니다. 그 포화된 공기가 서부 혼슈와 홋카이도의 산을 만나면 급격히 냉각되어 엄청난 양의 눈을 쏟아붓습니다. 북서부 혼슈와 홋카이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동부 혼슈, 시코쿠, 규슈는 훨씬 적은 눈을 경험합니다. 일본인들은 서부 혼슈와 홋카이도를 문자 그대로 눈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북미 관점에서 홋카이도의 기후는 온타리오 호수 주변과 유사합니다. 혼슈 북부와 서부는 뉴잉글랜드, 중부 대서양과 비슷합니다. 반면 혼슈 동쪽, 시코쿠, 규슈는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비슷합니다. 섬 북부의 아오모리시는 세계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주요 도시입니다. 26만 5천 명의 주민은 매년 겨울 평균 8m의 눈을 경험합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거의 6배입니다. 눈의 나라에서는 일부 건물이 2층 특별 입구를 설계합니다. 주민들은 지붕의 눈더미를 제거하여 무게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거리는 덮인 보도로 줄지어 있고 지하수 스프링클러로 눈을 녹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눈 속에 길을 뚫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눈의 나라에서의 개발이 일본의 다른 곳보다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타이헤이오 벨트가 일본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토 내에라는 크고 잔잔한 수역이 무역과 이동을 촉진합니다. 도쿄만과 오사카만 같은 세계 최고의 천연 항구들을 포함하며 간토 평야, 긴키 평야, 노비 평야라는 넓은 배후지와 연결되어 있죠. 혼슈 서부에 비해 훨씬 더 온화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동부 혼슈 해안의 세계 최고 수준 어장 중 하나에도 가장 가깝죠. 주목할 만한 단점은 지진과 쓰나미에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재해는 충분히 산발적이어서 수세기에 걸쳐 장점들이 이를 능가해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오늘날 일본 인구가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